최초의 아래로 내려오면서 만큐오를 끌어당겨 레길론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점과 득점 직전엔 헤이든을 붙잡으면서 은돔벨레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토트넘이 뉴캐슬에게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오늘은 토트넘의 공격 및 득점 장면과 거기에서 나타난 손흥민의 영향력을 중점적으로 분석해봤습니다. 이건 토트넘이 후방에서 빌드업을 하는 장면이에요. 지금 장면에선 호이비에르가 좌측 센터백 자리로 빠지면서 마치 3백의 일원처럼 있는데 보통은 호이비가 아니라 흑힙이 이 위치에 있는 편이었습니다. 중요한 건 중미 하나가 좌측 센터백처럼 내려왔다는 것이었어요. 덕분에 레길론은 후방에 대한 걱정 없이 높은 곳으로 올라가기가 편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중원 숫자 확보에 문제가 생길 수 있었는데요. 공미인 은돔벨레가 이렇게 내려오면서 숫자를 확보하고자 했습니다. 뉴캐슬은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수비 시에 4-1-4-1 형태를 만들면서 대응했는데요. 따라서 사실 은돔벨레가 내려온다고 해도 중원에서 수적 우위를 가져가긴 힘들었습니다. 좌우측 윙백들은 윙어들이 마크를 할 수가 있었고요. 다만 최전방의 원톱인 칼럼 윌슨밖에 두질 않았기 때문에 토트넘의 3백에 해당하는 선수들에게 직접적인 압박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터백이 직접 볼을 몰고 올라간다면 이 형태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막아내기가 힘들었어요. 하지만 뉴캐슬은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 뒤로 물러서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낮은 지역에서 많은 숫자를 확보하면서 수비를 굳힌 뒤에 역습으로 승부를 결정짓겠다는 뜻이었어요. 2분도 안 된 상황에서 골을 먼저 넣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전한 방식으로 나서고자 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덕분에 토트넘이 이 위치까지 볼을 전개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질 않았죠.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수비를 공략하냐였는데요. 일단 상황 자체는 후방에서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3백의 앞에는 원톱 하나만이 있고 호이비에게 향하는 패스길을 차단하는 중이에요. 다만 워낙 높은 지역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만약 센터백이 전진하다가 끊긴다면 역습에서 활용당할 수 있는 뒷공간이 크게 형성됐다는 점에서 센터백이 지닐 부담감의 크기는 달랐는데 이날 다이어는 이걸 꽤 잘 수행해줬습니다. 뉴캐슬이 뒤로 물러나는 것에도 한계가 있어요. 센터백이 이렇게 대놓고 올라와 버리면 이제는 누군가가 붙어야 되는데 그게 난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위치상 그게 가능한 선수는 여기에 윌록입니다. 백막시맹이 붙으면 스킵 쪽이 자유로워지니까요. 하지만 윌록이 붙자니 손흥민의 존재가 거슬립니다. 수비형 미드필더인 헤이든이 커버해줄 수 있지만 본래 그의 전술적 마크맨인 은돔벨레도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즉 함부로 튀어나가면 순간적으로 헤이든 혼자서 은돔벨레와 손흥민 둘을 상대할 위험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지만 사실 선택의 여지는 크게 없었습니다. 다이어가 더 전진을 하게 냅두든가 아니면 헤이든이 커버해주리라 믿고 앞으로 나가든가. 안타깝게도 여기에서 윌록은 둘 모두에 실패했는데요. 여기에서 다이어가 직접 전진을 한 것도 아니고 손흥민에게 패스를 넣어줬는데 이걸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거 하려고 여기 있던 건데 그걸 못했으니까 4-1-4-1 형태의 위치만 잡았지 역할 수행에는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아도 무방할 정도였어요. 다이어의 패스가 훌륭했지만 그렇다고 손흥민의 입장이 편한 건 아니었습니다. 일단 어쨌든 손흥민에게 볼이 갔으니까 헤이든이 막으로 갔고 뒤에서 센터백 라셀러스도 후다닥 뛰어나왔어요. 손흥민이 샌드위치처럼 앞뒤로 포개지는 상황인 거죠. 하지만 손흥민이 여기에서 기가 막힌 원터치 패스로 은돔벨레에게 볼을 넘겨주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이 침투 후 득점에만 능한 것이 아니라 직접 볼을 간수하면서 동료에게 기회를 창출하는 역할에도 뛰어나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상황은 뉴캐슬에게 아주 나쁘게 흘러갔습니다. 은돔벨레에게 당장 붙을 수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었거든요. 라셀레스가 손흥민에게 도전했음에도 볼을 뺏지 못하면서 나머지 센터백인 클라크가 어마어마한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손흥민과 케인이 이렇게 침투했기 때문에 둘 중 하나는 무조건 놓칠 수밖에 없었거든요. 비록 은돔벨레가 가장 확실한 루트인 모우라의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긴 했지만 손흥민이나 케인에게 넘겨줘서도 괜찮았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엔 다이어의 전진 후 위험을 무릅쓴 패스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은돔벨레에게 볼을 넘겨준 손흥민의 센스가 매우 큰 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뉴캐슬도 아예 대응을 안 했던 건 아니에요. 결국 근본적인 문제는 토트넘 3백의 전진을 윌슨 혼자서는 방해할 수 없다는 것에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번엔 윌록이 아예 올라가면서 윌슨과 함께 투톱처럼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4-1-4-1이 아니라 4-4-2가 된 셈인 거죠. 근데 윌록이 앞으로 나가니까 이번엔 손흥민이 아예 여기까지 내려와 버렸어요. 본래라면 윌록이 이렇게 앞으로 갈 때
수미인 헤이든이 따라 맞춰서 여길 맡아줘야 했지만 아마 이 장면에선 지금 보이지 않는 은돈벨레가 계속해서 신경이 쓰였던 것 같습니다. 위치상 본래 자신의 마크맨은 은돈벨레였으니까요. 4141에서 442로 변환되는 과정, 그 움직임에 서로의 호흡이 제대로 맞지 않고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풀백인 만키오가 손흥민을 따라 올라와 있죠. 이건 레길론 앞에는 아무도 없단 소리가 되기도 합니다. 다이어가 냅다 레길론 앞쪽으로 롱패스를 찔러줬어요. 이제 은돈벨레도 보이네요. 거리가 긴 패스였기 때문에 만키오가 제자리로 복귀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공이 떨어지는 위치를 레길론보다 먼저 잡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도 레길론이 볼을 잡은 후에 그 이상 직접 전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있었죠. 비록 지금 당장은 은돈벨레에게 넓은 공간을 내줬지만 만키오가 지연 행위를 하는 동안 헤이든이 은돈벨레에게 붙어주리라고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러질 못했는데요. 바로 아래로 내려갔었던 손흥민 때문입니다. 롱볼이 투입되자 손흥민도 바로 이런 루트로 달렸어요. 어떻게 보면 은돈벨레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비슷하죠? 만퀴어가 레길론에게 붙었기 때문에 만퀴어와 라셀레스의 사이 공간을 직접 침투하고자 했던 겁니다. 하지만 사실 거리가 너무 멀었죠? 그런데 이 움직임 덕분에 은돈벨레는 본래 자기에게 주어져 있던 넓은 공간을 그대로 박스 앞까지 가져갈 수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침투 움직임 때문에 헤이든이 은돈벨레가 아니라 손흥민에게 붙어야 했거든요. 레길론이 비어있는 은돈벨레에게 좋은 패스를 투입했고 여기에서 그대로 은돈벨레가 슈팅을 때리면서 동점골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다이어의 롱패스, 레길론의 움직임과 도움을 기록한 패스, 은돈벨레의 슈팅 모두 좋았지만 최초의 아래로 내려오면서 만퀴오를 끌어당겨 레길론에게 공간을 만들어준 점과 득점 직전엔 헤이든을 붙잡으면서 은돈벨레에게 공간을 만들어줬다는 점에서 손흥민의 움직임이 차지하는 비중도 적지 않았던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득점과 연계 모두에 능한 선수가 하나 더 있죠. 빈도는 손흥민보다 낮았지만 케인도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주곤 했습니다. 은돈벨레가 왼쪽에 있는 비중이 높았기 때문에 수미인 헤이든도 이쪽으로 쏠렸고 따라서 케인이 내려갔을 때 센터백인 클라크가 순간적으로 따라가게 됐는데요. 센터백 하나가 끌려 나오니까 즉시 손흥민이 이런 식으로 침투하는 모션을 취했습니다. 비록 손흥민에게 직접 투입되지는 않았지만 이런 움직임이 계속 나오면 센터백 입장에선 참 막기가 힘들어져요. 안 따라가자니 중원에서 숫자가 딸리고 따라가자니 자꾸 뒷공간을 파고드니까요. 손흥민은 케인에게 센터백이 딸려 나갔을 때 생겨나는 공간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토트넘의 두 번째 득점 장면인데요. 호이비의 롱패스가 침투하는 케인 앞으로 투입됐습니다. 그러니까 왼쪽 센터백인 클라크가 냅다 케인에게 붙으러 갔어요. 여기에서 케인이 직접 득점을 해냈지만 이렇게 넘겨주기만 했어도 됐을 겁니다. 클락이 빠진 자리로 손흥민이 스윽 하고 침투하고 있었거든요. 공격수 입장에서 선택지가 넓어진다는 것은 무조건적으로 긍정적인 일입니다. 일명 손케 조합이 왜 35골이나 뽑아낼 수 있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었어요. 이날 토트넘의 공격진 모두가 아주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서로 간에 보여준 유기적인 움직임, 슈팅까지 이어지는 과정 모두 괜찮았다고 생각해요. 다만 A매치 기간이 있었음에도 한 장의 교체도 없이 모두 풀타임을 뛰었다는 점은 우려스럽습니다. 하지만 누누 감독에게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은 워낙 많았었으니까 최소한 선발 멤버들 경기력이 좋았다는 점에서 이전보단 나아졌다고 볼 수 있겠죠?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